네, 대학원생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5박 4일 공연예술 이야기 156회를 녹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우리의 이야기는 일반인들이 흥미를 갖거나 일반인들이 따라가기에는 조금 어려운 이야기일 수도 있어서 제목을 그냥 공연예술 이야기라고 붙이기도 하지만 또 어떤 매체들을 위한 범주에는 공연예술대학원이라는 제목으로 범주의 이름을 붙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전공자로서 갖는 관심을 가지고 혹은 또 조금 더 나아가서 대학원생으로서의 일종의 훈련을 쌓는다는 마음을 가지고 이 이야기를 들어주시는 것도 그리 나쁘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 회는 지난 회들에 이어서 계속 안종화저의 신극사 이야기 중의 일부 내용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회에는 연극 직후의 개화상이라는 제목이 붙어있는 부분과 문수성 이전의 윤백남이라는 제목이 붙어있는 부분, 이 짧은 두 부분의 내용을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주 말씀드리지만 이 자료를 이루고 있는 문장들은 오늘의 여법과는 다르게 쓰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일제강점기 즈음의 필자들의 경우에 글을 읽어보면 아직 현대 국어나 문장이 정립되지 않았기 때문인지 아니면 그들이 개인적으로 논리나 문장력에 대한 훈련이 부족하기 때문이었는지 그렇게 읽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되도록이면은 그들의 표기, 표현을 그대로 읽어보고 있는데요. 하여튼 우리가 내용 파악을 하는 것이 술술 잘 넘어가면서 쉽지는 않네요. 아무튼 조금 노력을 해서 집중해서 내용을 파악해보면 이번 회에 소개해드리는 내용에서도 당시의 풍속화가 재미있게 잘 그려지고 있습니다. 한 가지 흥미로운 것은 우리가 지금도 즐겨 먹는 빙수라는 것이 일본에서 들어왔다라는 것이 이번 내용에서 밝혀지고 있죠. 그리고 빙수와 다른 여러 가지 것들을 저자인 안종화는 침략의 선물이라고 이름 붙이고 있습니다. 일본인들의 침략과 함께 우리에게 침투되어 들어온 일종의 달콤한 감미로운 문화라는 이야기가 되겠죠. 그런데 이런 문화가 어린아이들의 문화에까지 침투되어서 불식간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어린이들이 외색에 젖어들게 되었다. 라는 점도 안종화는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화적 제국주의의 침탈도 당시의 사람들이 인식하고 있었다는 말이 되겠습니다. 이번 회에 소개해드리는 내용이 중요한 것은 우리 연극 초기의 선구자 중의 한 사람이었던 윤백남, 백남 윤교중의 젊은 시절 생애에 대한 좋은 기록을 남겨주고 있다는 점이 되기도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한 가지 흥미롭게 발견하는 사실은 우리가 조일제라고 알고 있는 일제 조중환의 이름을 이 자료에서는 조중항으로 표기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것이 지금 우리가 인터넷 같은 것을 검색해보면 모든 자료가 조일제의 이름을 조중환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종환은 그의 이름을 조중항으로 표기하고 있네요. 이것이 안종화가 제대로 기록하고 있는 것이면 다른 많은 자료들이 틀린 것이 되고 아니면 안종화가 이름을 잘못 표기하고 있거나 아니면 안종화의 원고에서 안종화의 원고를 활자로 옮기는 과정에서 어떤 착오가 일어났거나 한 것 같습니다. 진실 혹은 사실이 무엇이건 간에 흥미로운 표기의 차이라고 하겠습니다. 백남 윤교중과 일제 조중환은 둘이 문수성이라는 극단을 만들죠. 그리고 신파에 종사하게 됩니다. 이 두 지식인이 임성구의 혁신단 공연에 대해서 불만을 품고 저것은 신파가 아니다. 신파다운 신파가 아니다. 라고 생각하면서 자기들은 조금 더 오리지널에 가까운 본바닥 신파에 가까운 것을 해보겠다. 라고 생각하고서 극단을 만든 것인데 또 다른 자료들을 보면은
그들의 공연은 오히려 외색이 짙어서 임성구의 혁신단 공연이 인기가 있었고 윤백남이나 조일제의 공연은 오히려 인기가 대중들에게 적었다라는 증언을 하는 자료들이 있습니다. 아무튼 안종화에 의하면 윤백남의 경우도 근대화의 염원을 가진 민족주의자 소년지사의 모습으로 그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보면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민족주의자였나 싶을 정도인데요. 아마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당시에 인간 행동의 동기를 설정하고 합리화하는 데 있어서는 민족주의가 가장 근본적이거나 우선적인 요인이 되고 있었다. 이렇게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이런 태도가 지금이야 이상하고 어색하고 우습기조차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저 어릴 때만 해도, 그리고 심지어 지금도 민족주의나 애국심 같은 것이 중요한 심리적 기반이 되고 있기도 하지요. 예전에는 이토록이나 민족주의가 인간들에게 중요한 사상적 기반, 사상적 배경이 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 점을 잊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계속 민족주의를 중요한 가치로 고수하느냐 안 하느냐 이것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이전의 행동들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중요하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다시 한번 말하지만 저는 한국 근대 연극 활동의 동기를 문화적 민족주의라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예술 자체보다는 민족주의적 운동, 민족주의적 활동, 민족주의의 실천으로서 연극이 간주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다가 점점 민족주의가 퇴색하게 되고 예술 자체만 남게 되는 경향이 커지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것이 한국 근대 연극의 정체성을 규정하는 데 있어서 결코 간과되지 말아야 할 매우 중요한 본질적인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강력히 주장하고 싶지요. 자, 저의 수업을 들으신 모든 대학원생들, 저의 주장, 저의 이야기를 좀 잘 새겨주시고 저와 같은 입장을 취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한번 어떤 학파 같은 것을 형성해 보고 싶네요. 자, 그러면 안종화의 신극사 이야기 중에서 거의 이제 끝부분에 도달해 있는데요. 연극 직후의 개화상, 그리고 문수성 이전의 윤백남, 짧은 두 부분의 내용을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극 직후의 개화상. 이 무렵에 국내 개화문화상의 모습이란 어떠하였는가? 확실히 새 시대에 들어서 있었다. 이미 새로운 문화를 흡수하기 시작한 훨씬 후가 되겠다. 사립으로라도 벌써 소학, 중학할 것 없이 이루 손꼽을 수 없을 만큼 유경사업이 속출하고 있었다. 곤당골에는 궁정에 사진하던 이봉래의 설립으로 복명학교가 섰고, 이 복명을 비롯해서 서울 장안에는 배제학당, 휘문의숙, 오성, 양정, 보성, 설린 등으로 일일이 꼽을 수 없을 만큼 남자 중학들이 자교의 설립된 역사를 자랑삼아 전통을 세우기에 힘쓸 때이었다. 이뿐더러 출판문화의 개화기도 그때 일이었다. 구리계에는 육당 최남선 경영이었던 신문관이 있어가지고 활판부에서 국내의 내외 문화를 소개하기에 선봉이었다. 월간 잡지로 소년을 발간해서 소학생들에게 널리 읽혀졌고, 또 한편으로 중학생들에게 애독되었던 청춘지가 나올 무렵이었다. 신문관 발행으로서는 육당의 집필로 된 번역물로서
태서의 명작들을 학생들에게 소책자로 내놓았다. 모두 새 시대의 새 지식에 목마른 청소년 학도들에겐 실로 다시 없는 양식이었다. 육당은 김인현의 우리 결의의 역사적인 독립선언서를 기초한 새 시대의 학자이다. 또 당시 서울거리에는 신구 양상의 책자들이 있었는데 동관 앞에 광학서포와 광교의 회동서관, 남문 밖 신구서림들이 당시에는 큰 책사였다. 보성학교 내에 있는 보성사와 신문관에서 발행한 신간교재 서적들이 한서와 더불어 쌓였다. 그리고 신소설 등의 대중동물이 나오기 시작했다. 거리에는 새로운 문방구점도 생겨서 신식 학용품들이 어린 학생들의 눈을 현황케 했다. 이를테면 석판이나 두터운 마분지로 몇 번 접도록 만든 흙판과 백목을 보아도, 또 삭도가 아니고 재물의 연필이 깎아지는 납뚜껑을 보아도 어린 학동들은 신통히 여겼다. 또 어린 학도들은 춘추로 삼선평, 지금의 삼선교 근처에서 운동회가 있을 적이면 울긋불긋한 운동복이라는 것도 이때부터 나오기 시작했다. 어린 학생들의 알몸뚱이에 비록 미투리였을 망정 이 신식 운동복이란 즐겁기 짝이 없었다. 메리아스 유로 오색 찬란하게 무늬를 염색한 짤막한 내의에 가까운 운동복이었다. 당시는 운동회이고 보면 제철에 빠르든 지나든 간에 빙수장수들이 한 몫을 보았다. 이러한 빙수란 것도 처음에는 풍물의 하나로서 소학생들이 일전짜리 하나를 들고 와들 모여들었다. 남학신짝 같은 나무판 위에서 쓱싹쓱싹 갈리어서 백설 같은 모양이 소년들의 눈을 끌었다. 모두 이러했던 것은 부끄러운 말이나 일본 사람들이 가져다 준 책략의 선물이었다. 일본 사람들은 꾀가 있고 야같다. 먼저 상품으로서, 다음은 장사로서 수단을 가져왔다. 하다못해 어린아이들을 상대로 주머니 털음에서부터 시작했다. 연중 행사의 때를 교묘히 이용해서 장난감 하나일지라도 우리 아동들의 눈을 끌도록 가져다 퍼뜨렸다. 단순한 생각이고 보면 여기까지는 좋다 하겠으나 불식간의 어린이들로 하여금 외색으로 유희하고 오락하는 버릇을 익히게 하였다. 모두 이러했던 시대에 지식 청년들이란 혁신단의 무대를 바라보며 좀 더 훌륭한 연극이 될 수 없을까 하고서 이 땅 초창극계로 용감히 나서려는 움직임이 보이기 시작했다. 이 지식층의 청년들이란 이미 병합전 시대부터 말하자면 구한국 시절에 일본에 유학해서 학업을 닦고 돌아온 젊은이들이었다. 더욱 황실비로서 국비생의 자격을 가지고 일본에서도 당당한 최고 학부를 마치고 귀국한 수재이었던 청년들이 초창의 극계로 진출하기 시작하였다. 문수성 이전의 윤백남. 그는 백남 윤교중이다. 매일신보 기자의 직을 그만두고 같은 신문기자로서의 동료인 일제 조중항과 손을 맞잡고 용감히 문수성이란 극단을 일으켰다. 당시 문수성의 집결은 통칭 문사극이라 불리었다. 문인들이 중심이 되었기 때문에 문사극이라 했고 또 매일신보 지상으로도 그렇게 소개 보도했다. 그렇고 보면 문수성이 조직된 동기와 그 관여자들의 출신과 가정으로 볼 것 같으면 어떠한 젊은이들이었는지 차례로 이야기하기로 하겠다. 백남은 일찍이 경성학당을 나왔다. 경성학당은 명동 뒷길에 있었는데 오늘의 바로 중화민국 대사관 자리가 되겠다. 1억 개의 학교였다. 백남 소년은 11살에 입학해서 16세의 소년의 몸으로 졸업했다. 지금으로부터 꼽으면 53년 전 1902년의 일이다. 일찍 가정에는 양친을 모셨고
삼형제 중 둘째이다. 경성학당 통학에도 머리를 깎지 못한 채 댕기도령으로 다니었고 15살에 비로소 관리했으므로 그제야 상투를 올렸다. 졸업하던 해에도 상투 있는 채 학교를 마쳤다. 당시 학생들 중에는 30이 훨씬 넘어선 어른 학생들도 있었고 학교에서는 학용품까지도 지급하였던 시절이다. 백남 윤소녀는 학교에서도 수재라 해서 평판이 높았고 더욱이 어학의 천재이었다. 경성학당을 마치는 길로 비록 소년의 몸이었으나 일본 동경에 유학할 뜻을 세웠다. 이러한 결심은 가정에서도 의론치 않은 채 결행할 셈이었다. 이것은 후시대 보성을 마치고 동경에 가 희운청년시대와도 달라 구한국시대에 처한 소년의 뜻이었고 보니 매우 조숙한 머리였다. 경성학당 학장은 일본인이었다. 일본인 교장은 이 어학의 천재인 윤소년을 무심히 보지 않았다. 그의 뜻을 짐작하게 되자 소년의 앞길을 돕기 위하여 일필의 소개장을 소년의 앞에 내어주게 되었다. 윤소년은 다만 소개장 한 장만을 의존하고 동경행을 결행하는 노릇이다. 윤소년은 진고개에 가서 비로소 머리를 깎았다. 난생 처음으로 관리한 상투를 자른 셈이다. 머리 깎은 위에 그대로 탕건을 쓰고 갓을 썼다. 의복도 그대로 한복 차림에다 짐신을 신었다. 그러나 엄친에게 한마디 승낙도 없이 두 발의 혁명을 일으키고 말았으니 그 꼴로선 집에 들어갈 수 없는 형편이 되었다. 그대로 귀가하지 못한 채 친지의 집에서 두류하는 동안 백동전 20원을 마련했다. 이것이 동경유학을 결행하려는 여비였고 학자였던 것이다. 4월 25일이었다. 꽃필 무렵해서 때마침 보슬비가 곱게 내렸다. 장도에 오를 이날에 봄비가 윤소년을 축복하여 주는 상 싶었다. 어린 가슴에는 몸에 봄비가 젖듯이 앞으로 학문에 이 몸은 젖으리라 결심을 굳게 했을 것이다. 윤소년은 간모 하나를 사서 가뒤에 씌우고 그 길로 경인철도에 몸을 실었다. 행리도 보따리도 아무것도 없는 빈몸이었다. 당신은 아직 경부철도가 개통되기 직전이라 천생 인천을 경유해서 기선편으로 일본을 가는 길밖에 도리가 없을 때이다. 윤소년은 앞길의 꿈을 가지며 설레이는 마음으로 인천 축현역에 내렸다. 때는 혁신단이 인천에 수년을 갖기 훨씬 이전의 시대이겠다. 축현역에 내린 윤소년은 도시 초행의 걸음인지라 인천 지리에도 생소했다. 그러나 영리한 소년의 두뇌이고 보니 약간의 불안은 느꼈으면서도 무작정 부두로 향해 나아갔다. 아니나 다를까 부두를 경비하던 순포막에 붙들려서 되돌아섰다. 그것은 빙표가 없이는 배에 오를 수 없는 노릇이다. 빙표란 외부 대신이 발행하는 여행증과 같은 것이다. 윤소년은 설레이는 마음으로 부두에서 쫓겨나오고 보니 아무래도 인천에서는 며칠간 두려워할 수 없는 계제이다. 어쨌든 배에만 오르면 그뿐 아닌가. 소년다운 단순한 머리다. 이윽고 생각던 나머지 한 꾀를 내었다. 부둣가에 있는 어느 일본인 상선회사의 사무실을 찾기로 했다. 바로 대판상선의 지점이었다. 지점장에게 면회를 청하는 윤소년의 꼴이란 가관이었다. 일본 사람들 선원의 눈에는 가뒤에 간모를 썼고 한복에 징신을 신은 품이 한낱 구경거리가 되었다. 그러나 윤소년의 말투는 비록 한어식 발음이었지만 그래도 유창한 일어이기 때문에 응수를 해주었다. 그들은 이구 동성으로 조그만 소년이 왜 지점장을 찾는가 하고 힐난을 했다. 여기에 윤소년은 정색하고 언성을 높여 면박했다. 찾는 용무는 당신들이 알 바 없지 않은가? 좌우간 지점장에게 통해달라. 강경하게 요구했다. 1인 사무원들은 윤소년의 영악한 태도를 이윽히 바라보고 있을 때 마침 지점장의 얼굴이 나타났다.
그는 윤소년의 등통한 일어바람에 일종 호기심을 가지고 자기 방으로 안내해서 면회의 용건을 물었다. 윤소년은 서슴지 않고 면회의 목적을 쫙 말했다. 모두 듣고 난 지점장은 경의적인 감동을 갖는상 싶었다. 어린 소년의 몸으로 단신 일본에 유학하려는 굳은 결심으로 빙표 없이 승선코자 하는 목적을 아는 연후에 쾌히 승낙했다. 그날 밤으로 인천을 출항하는 축구천환의 배편이 있었다. 이 배는 1인들만이 이용하는 700톤급의 기선이었다. 지점장은 자신이 직접 윤소년을 동반해서 배에까지 안내했다. 부두경비원에게도 회사의 사원인 통관이라 해서 무사히 통과되었고 승선까지도 무임으로 선장에게 의뢰했던 것이다. 윤소년은 승선한 지 엿새 만에 신호에 도착했다. 인천 출항 이후로 목포, 부산, 마관 등지를 경유해서 신호에 이르기까지 난생 처음으로 해상의 맛을 보았다. 소년의 가슴은 양양한 바다의 물결을 바라볼 때 마음까지도 넓어지는 듯 싶었다. 좁은 육지보다도 넓고 넓은 양상은 가슴속이 탁 터지는 것 같이 후련했고 무엇인가 앞길에 큰 희망이 보이는 상 싶었다. 아침과 저녁으로 양상의 풍경은 모두 별유천지였고 신비로웠다. 더욱이 작은 도서를 통과할 적마다 육지의 모습은 많이 보였으나 멀리 울창한 대밭들이 보였다. 그리고 연안으로 대소간의 연통들을 바라볼 적에 소년의 머리로도 공업도시인 것을 직각했다. 승선한 사람들이 주고받는 말을 견매에서 들어보고 그곳이 비로소 소창시인 것을 직감했다. 어린 소년의 소견에도 한가닥 부러운 생각이 들었고 우리나라에도 언제쯤이나 공업도시가 생기고 남의 문명한 국가와 어깨를 겨누어 볼 것인가 하는 꿈을 그려보았다. 이러한 일본 사람이고 보니 우리나라에 와서 의수될 것만은 사실이겠다. 오냐, 윤소년은 살며시 아랫입술을 깨물고 결심했다. 배워야 한다. 우선 배우고 나서 볼 일이다. 비록 내 꼴이 한복이었고 한국 소년으로서는 이 선실에 단 하나이지만 그들이 비웃거나 구경거리를 삼거나 내 알배 아니다. 이렇게 결심함으로 조금도 주빛거리지 않았고 자존심을 잃지 않았다. 윤소년이 신호에서 하선해서 삼국역으로 달렸을 때에는 이미 밤 9시였다. 윤소년은 즉시 기차에 몸을 실었다. 동경행 차 속에서 신교역까지 승차권을 샀다. 당신은 동경역이 되기 이전이다. 그 밤은 차내에서 세우고 종일 오후 4시까지 달리는 차 속에서 철도 연변을 뜻있게 살폈다. 차내에서는 윤소년의 복장을 신기하게 바라보는 말들을 주고받고 했다. 윤소년의 서슴지 않고 대답하는 일어에 그들도 경탄했고 혀를 내둘렀다. 차는 신교역에 다다랐다. 윤소년은 모교인 경성학당 교장 선생의 소개장을 전할 집을 찾았다. 찾을 방향은 소석천에 있는 교장의 친지의 집이었다. 그 길로 인력거를 잡아 타고 그곳을 무난히 찾았다. 여기서 1박한 후 또다시 그 집의 소개장을 가지고 복도현 평시 모 중학교장의 집으로 갔다. 비로소 일본 유학의 길에 오른 윤소년은 여기에 착정하게 되었다. 한복을 신식교복으로 갈아입고 그 교장의 집에 유숙하게 되었다. 그리고 현립인 반성중학 3학년의 보결로 입학했다. 그러나 윤소년은 동경 같은 곳에서 배우지 못함이 적지 않은 유감이었으나 할 수 없이 그대로 면학에 정진하는 수밖에 없었다. 이 수재인 윤소년은 나날이 1호에 숙달해갔고 또한 학과 성적도 놀라웠을 만큼 좋았다. 반성중학 교장도 특별히 윤소년을 아끼고 사랑했다.